일본의 코스닥, 자스닥이죠. 자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뭐였냐? 워크맨입니다. 이게 장성규 형의 워크맨 아니죠. 야, 성규 형의 워크맨이 일본 자스닥 가서 시가총액 1위 하면 대박이지. 여기 시가총액이 아무리 낮아도 뭐 몇천억 이상일 텐데 그 워크맨 아닙니다. 소니 워크맨 아니에요. 자, 그 워크맨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워크맨 아니에요. 옷입니다. 패션이에요. 여기 작업복을 캐주얼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40년 넘은 기업이에요. 여기 있죠. 워크맨. 초저가 패션 브랜드. 원래는 못 파는 데였냐면은 기존 40년 동안 작업복 팔던 데였어요. 작업복을 굉장히 싸게 파는 회사로 나름 인기가 있었던 패션 브랜드인데 그렇게 가격이 막 높았진 않았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한 1년, 2년 전부터 엄청나게 폭발했어요. 왜 폭발했냐? 일단 폭발한 걸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폭발했는지. 보시면은 기절할 것 같은 각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일본 워크맨이거든요. 이게 40년 된 기업이에요. 40년간 일했는데 여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이오인가? 삼상 통과했네. 옷도 1상, 2상, 3상이 있나 싶은데 하여튼 뭐 3상 통과한 각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자스닥 랭킹 1위에요. 아니 이게 1, 2년 된 기업도 아니고 40년 된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창업 40년이 된 워크맨 돌풍이라 그러는데 워크맨 예전에 작업복이었는데 CEO가 바뀌면서 전략을 바꿨어요. 지금까지는 작업복으로만 갔는데 뭐 가혹한 노동 환경에 끄떡없는 단단하고 고기능성 제품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꿔서 패션 브랜드로 갑니다. 패션 브랜드로 갔는데 얘네 브랜드 자체가 초저가이기 때문에 겨울용 점퍼를 4만 원에 팔아. 신발을 1만 원에 팔아. 미끄럼지 방지 뭐 이런 거 2만 원에 팔고 등산용 바지를 2만 원에 팝니다. 10만 원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꾸밀 수 있는 미친 가격이죠. 참고로 그 워크맨 그 아니죠. 소니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워크맨 플러스라고 얘네가 패션 브랜드로 바꾸고 이걸 내는 순간에 아까 전에 가격 올라간 거 봤죠. 시가총액 쭉쭉 올라왔어요. 쭉쭉. 스포츠 의류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유니클로의 대항마가 되겠다. 요즘에 말을 많은 우리 유니클로 형의 대항마가 되겠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9월에 작업복 전문 브랜드에서 새로운 캐주얼 브랜드로 바꾸면서 작업복 브랜드에 쓰던 초저가 전략을 캐주얼 브랜드에 넣은 순간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7,218억엔, 일본 맥도날드가 7,100엔, 7,218억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조죠, 7조. 저렇게 팔아서 7조가 됐어요. 물론 얘네는 특징이 있었어요. 작업복을 하다 보니까 전략을 짰죠. 초저가를 하기 위해서. 자, 작업복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기술적인 특성이 있었는데 워낙에 싸고 회전율이 엄청나죠. 회전율이 엄청나니까 재고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대요. 패스트패션은 재고를 가져가지만 한 시즌 만에 할인해서 팔고 또 한 시즌 만에 또 패스트패션 들어오면은 할인해서 팔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가격을 낮추니까 재고가 없어. 재고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납품하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팔지를 알아서 계산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다 워크맨이 받아주고 그대로 나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하는 쪽에서 얼마를 납품할지는 뭐 결정하는 거의 자동 발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가격을 스스로 정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 기업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죠. 작업복을 아웃도어 웨어로 바꿨고 그러면서 기존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서 50% 이상 가격을 낮춰서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를 올리면서 시가총액이 7조가 됐고 2025년까지 점포 1000개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우리나라를 봅시다. 자, 펄럭 그냥 우리나라 아웃시장도 당연히 저렇게 쭉쭉쭉 크면서 초저가 할인 나오고 7조짜리 코스닥 랭킹 1위 기업이 등장하기를 자 간절히 그 기업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은 2019년 11월 있습니다. 제목이 무너지는 아웃도어 시장. 소비자들이 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등산용 재킷을 뭐 18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세일 안 하냐 이런 얘기 쭉쭉 나오는데 일단 초저가 정책이 잘 없었고요. 이렇게 됐어요. 2014년에 7조 맥스를 치던 게 지금 2018년에 뭐 4조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의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40% 이상이 감소를 했고 이게 뭐 패션 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 아웃도어 의류가 그전 일상복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일 때 가장 쉽게 줄인다. 또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굉장히 S급 스타, 뭐 A급 스타 형들을 쓰면서 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다. 의류 비용이 높아지면서 거품인지까지 모르겠지만은 일본과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면서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떠난 브랜드도 있어요. 아웃도어 패션에서 발을 뺐어요. 라푸마 있죠. 라푸마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에서 발을 뺐습니다. 이쪽에 가격 고가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초저가 정책을 사용하라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뜨는 전략들을 몇 개 보여줄게요. 키워드가 몇 개 나올 겁니다. 요즘에 키워드 첫 번째, 쪼그라드는 아웃도어 시장과 달리 캐주얼 시장은 급속 성장하고 있는데 누가 주축해야 될까요? 여기 있네. 10대, 20대를 주축으로 한 시장은 요즘도 불패예요. 신기하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여기 좀 나오죠. 10대, 20대에게 인기인 온라인 패션 스토어 들어보셨어요? 무신사라고? 무신사가 우리나라 거지? 잠깐만. 일본 거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거죠. 잠깐만, 이거 CEO 한국 분이셨잖아. 일본 자금이 뭐 들어오진 않겠지. 이거 한국 브랜드 거. 이름이 또 무신사여서 좀 무섭긴 하지만은 무진장 신발을 싸게 살 수 있는 이거기 때문에 이거 한국이죠, 한국. 100% 한국이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이게 무진장 뭐 신발을 싸게 산다. 뭐 그거의 줄임말이에요. 일본 말이 아닙니다. 뭐 무신사 이래서 또 뭐 무신 뭐 이런 일본 단어냐 그거 아닙니다.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래액이 지난해 4,500억, 올해 1조 원을 넘었는데 지금 무신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온라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역시 무신사 PPL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없습니다. 무신사 거래액이 지금 4,500을 찍었어요. 올해 2019년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무조건 늘었을 겁니다. 지금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맞잖아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첫 번째 키워드가 10대, 20대가 굉장히 많이, 그 시장이 잘 죽지 않는다. 여전히 핫하다.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커뮤니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10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간 곳이 요즘에 쇼핑 쪽을 굉장히 핫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쇼핑몰 그러면 그냥 몰이었어요. 처음부터까지 들어가서 몰이고 우리가 옷이나 신발 같은 걸 쭉 보다 골랐는데 이제는 무신사뿐만 아니라 많은 쇼핑몰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커뮤니티 계열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신사가 뭐 입점 브랜드가 3,500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데가 아니죠. 몰이죠, 몰.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완성 브랜드를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브랜드들이 쭉 들어오는 건데 가장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8세에서 24세 연령층이 전체 회원의 45%. 1020 세대의 절대적을 지지를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2019년 4월이죠. 지금 4,500억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조 원 목표로 쭉쭉 가고 있고 국내 패션 이커머스계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 많은 패션 플랫폼 중에서 아까 전에 말한 두 번째 키워드랑 굉장히 비슷한 키워드인데 커뮤니티,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요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신발을 사러 들어가면 신발 사진만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신발에 대한 컨텐츠, 신발에 대한 커뮤니티를 안에서 제공을 해주는 편집샵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물건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들어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매거진, 우리들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되죠. 간단하게.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트렌드.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DC 인사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물론 첫 화면은 뭘 화면이지만 거기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가 생성이 돼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옛날에 PC통신 시대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사고 싶을 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머물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뭘 사기 위해서 무신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거 보려고. 그걸 온라인 몰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들의 시간을 저기다가 스마트폰은 항상 켜있고 항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 시간을 보내게, 굳이 쇼핑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여기 보시죠. 무신사 회원들이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접속해도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게임을 좋아하시면은 인벤 같은 경우, 인벤 사이트 같은 경우에 게임 구매랑 연결해 놓는 거죠. DC 사이트에 그 관련된 구매 몰들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 뭐라 그러지? 컴퓨터 존? 그런 데다가는 컴퓨터를 쫙 연결해 놓고 DC 신발 존 하면 신발을 막 연결해 놓고 DC 하면은 거기다 또 연결해 놓고. 옛날에는 단지 그냥 쇼핑몰이었는데 이제는 옛날에 커뮤니티 기능을 같이 넣고 커뮤니티 기능만 넣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다가 컨텐츠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발을 판다 그러면 신발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 볼 수 있게. 이걸 몰링이라고 해요. 온라인 몰링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단지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보를 얻거나 재밌는 뉴스를 보거나 여러분들의 유머를 보거나 같이 얘기하는 걸 보거나 그런 온라인 체험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파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즘에 이 전략으로 뜬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컨텐츠 플랫폼에서 유통 비즈니스로 확대하는 거예요. 요즘 전략입니다. 요즘 컨텐츠 플랫폼이 따로 있고 유통 비즈니스가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합쳐서 컨텐츠 플랫폼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고 커뮤니티를 형성한 다음에 유통 판매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이 지금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는 패션이었죠. 지금 킬러 컨텐츠 이런 내용을 하는데 패션이었죠.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형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타일쇼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총 거래액이 1200억 돌파했다 그러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온라인 패션 수업이고 10대 20대 초를 겨냥을 했고 역시 패션 SNS를 각광받았던 스타일쇼가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10대 20대 사이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서. 핫해진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콘텐츠, 커뮤니티와 커머스를 결합을 해요. 단지 팔던 커머스 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커머스 이전에 일단 재미로 접속하는 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수로 이어지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얘기 잠깐 더 드리면은 이제는 소저가로 경쟁을 하는 건 아까 일본 모델이었고, 가격 대신에 뭘로 경쟁을 한다? 이걸로 경쟁을. 콘텐츠를 경쟁을 해요. 예를 들면 스타일쉐어가 10대 소녀들의 놀이터 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그러는데 검색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먼저 수학여행 같은 거면 뭐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서 수학여행 관련된 뭐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올린 게 쫙 있고,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요즘에 굉장히 뜨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까지 옷을 보여드렸잖아요. 먹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쿠켓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뭐 쭉쭉 뭐 구독자 수 뭐 올라간다 그러는데 똑같이 왜냐면 먹는 겁니다. 아까 전 같은 경우에 패션인데 이제는 먹거리고, 이건 푸드 미디어 기업. 처음에는 짧은 음식 영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음식, 예쁜 음식 이런 거를 보여주는 플랫폼이었는데 이거에다 커머스를 붙여요. 뭐 이런 영상, 이런 거나 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때 맞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데다가 커머스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패션, 먹을 거, 뭐 하고 싶을까요? 화장품. 똑같죠? 화장품도 있어요. 이걸 좀 먼저 알았으면 제가 먼저 했을 텐데, 화장품 커머스도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은 요즘에 이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그재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시 쇼핑이죠. 여성 쇼핑몰 모음인데 지금 거래액이 1조가 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소비하고 쇼핑 욕구로 연결이 되는데 90% 이상이 검색을 하더라. 이 검색을 할 때 우리 사이트 내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우리 사이트 내에서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거긴 한데, 어떤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쇼핑몰에 안에서 우리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만들면은 그게 대박이 나는 시대가 됐죠. 저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990원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컨텐츠 플랫폼이 대안이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컨텐츠 플랫폼과 컨텐츠 큐레이션, 뭔가 골라주고 AI가 골라주고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큐레이션, 우리한테 대신 답을 주면서 같이 컨텐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하면 대박이 나면은 그 10대, 20대가 대박이라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40대, 50대도 많이 하잖아. 그럼 우리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붙여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형님들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던가. 이거는 제가 이걸 눈에 잘 못 껴서 이거는 못할 것 같고, 뭐 이거던가. 뭐 이런 사이트에도 곧 커머스가 붙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시장이 음식, 화장품, 패션 이런 거는 누구나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데 이거에도 커머스를 좀 붙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사용자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행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게임 누군가가 여기서 여러분들도 대박이 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근데 저런 일이 벌어다 보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떨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떨고 있겠니? 굉장히 빠른 변화거든요. 2, 3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변화예요. 기존에는 2010년도, 12년도부터 쭉 뜬 데는 쿠팡, 11공과 위메프, 지마켓 이런 데가 쭉 떴습니다. 쭉 뜨다가 저런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어디겠어요? 당연히 기존 온라인 쇼핑몰들이 타격을 받죠. 시장을 나눠 갖는 건데. 기존 오프라인 강자들 말고 온라인만으로 뜬 데가 저런 추세가 불과 2, 3년 정도 됐어요. 저런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은 저런 커뮤니티 기능이나 저런 컨텐츠 기반의 사이트들이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그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기존 오프라인 강자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런 커뮤니티 컨텐츠 기반의 쇼핑몰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경쟁이 박터지게 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왠지 M&A가 유통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저런 세를 M&A 하면서 들어와서 이커머스 시장의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쪽도 똑똑한 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이커머스 시장의 물결이 너무 빨리 바뀌어. 누가 강자로 등장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바뀌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인수해달라 그러고 이제 유통 대기업들은 한 발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누가 최종 승자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자, 쭉 보시면은 내년도 사업 전략을 짜면서 온라인 사업 강화 방안을 대부분 다 추진했는데,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겠다는 검토 방안은 대부분 다 현재 노예요. 너무 혼전이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혼전이고, 자, 조금 보시면은, 자, 롯데 관계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자, 이커머스 인수 필요성은 고민한다. 하지만 저기들이 저렇게 지금 누가 승자할지 모르고 너무 혼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평가 기준이 올해 이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에 나서는 위험 요소가 크고, 앞으로 누가 승자할지 조금 더 봐야겠다. 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각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는 아예 이번에 1조 투자를 받으면서 계약 조건에 당분간 이커머스 업체를 요 투자 받은 데하고 협업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라는 거를 조건을 넣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M&A를 할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어 보여요.
CJ도 마찬가지고 모든 데가 마찬가지.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팡도 그렇고 유메프도 그렇고 기존의 온라인 강자들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강자들이 뛰어든 곳이 몇 년 전부터 여기입니다. 배달에 뛰어들었어요. 쭉 보시면은 카카오, 예전 우버이즈 2019년 뉴스죠. 쿠팡, 유메프, 뭐 교촌, 맘스터치 등 쭉쭉 나오는데 기존 강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달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요. 일단 기존 강자들은 온라인 걸 통해서 유통망을 많이 구축했잖아. 그러니까 배달을 막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배달 시장도 굉장히 핵심 격전지가 됐죠. 저기가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얘네들이 딴 거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고 뛰어들었는데 그게 대부분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배달이 지금 핵심 격전지 중에 격전지인데 엄청납니다. 여기도 뭐 배달 영토 확장에 뭐 실패했다, 뭐 이커머스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다 뛰어들었다. 뭐 올해 초 뉴스긴 하지만 쿠팡은 나오죠. 뭐 쿠팡 이츠 서비스를 뭐 도입했다. 유메프는 유메프 배달 픽업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뭐 전국에 뭐 깔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배달료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배달 인력도 서로 끌어당기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이커머스계 경쟁이 저렇게 치열해지니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배달 쪽으로 들어.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배달이기 때문에 다들 놓치고 싶어 하진 않지만은 저렇게 들어오니까 배달도 쉽지 않죠. 배달 업체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 요금은 못 올리고 뭐 인건비 부담은 높아지고 게다가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함부로 가격을 올리면 욕을 먹습니다. 니들이 가운데서 기존 업체들의 소상공인의 피를 빠는 거냐 욕을 먹기 때문에 슈퍼리스트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배민이 했던 거죠. 광고를 주면은 돈을 많이 주면은 맨 위에 올려주던 슈퍼리스트 같은 것도 했다가 욕 많이 먹고 폐지했어요. 못하는 거죠. 광고료를 많이 붙이면은 이게 뭐 중간에서 피를 빠는 뭐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상생하는 입장에도 그렇고 이런 광고를 많이 붙이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슈퍼리스트가 폐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배달 민족 입장에서는 매출의 3분의 1이 날라가는 거예요. 3분의 1을 포기하면서도 어떤 그 MS, 어떤 상생하는 모습과 MS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슈퍼리스트를 내렸다가 올해 초에 뉴스인데 지금 오픈리스트, 그러니까 슈퍼리스트 말고 그냥 쭉 보여주는 게 광고료가 주문 금액의 한 6.8%라고 합니다. 한 7% 정도 되는 거니까 물론 적은 건 아닌데 그리고 아직은 저 시장이 크고 있는 시장이죠. 온라인 시장에 음식 서비스 배달 시장이 쭉 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저런 결정이 가능했고 자, 그런 와중에 이 뉴스가 나왔죠. 설마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팔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 경쟁이 치열해지고 배달의 민족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7%만 받아도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잠깐 보여드리면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가 2018년까지 그 돈도 뭐 꽤 벌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보니까 꽤 벌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이 치열해서 앞으로 뭐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5조에 팔렸어요. 국내 1위죠. 우아한 형제들 40억 달러 4조 7천. 우리나라 M&A 인터넷 스타트업 역사상 최고의 인수합병. 물론 창업자형이 굉장히 부자가 됐겠다. 굉장히 부자가 됐긴 했는데 창업자 김봉진 대표 아저씨의 지분이 경영진 합쳐서 13%랍니다. 나머지 87%는 외부 투자자예요. 사실은 외부 투자자 형들이 여기 투자로 들어갔던 형들이 굉장히 대박이 났죠. 이 87%가 굉장히 대박이 났는데 이번 지분 매각은 워낙에 배달 서비스 시장이 국내외 거대 기업이 다 진출하고 이커머스 하던 분들도 다 진출하고 심지어 뭐 오프라인 하던 사람들도 진출하고 기업들 진출하고 너무 세지니까 위기감이 커졌다. 배민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56%였습니다. 거의 60%에 가까운 과점이었고 요기요 배달 통과까지 합치면은 99%예요. 현재까지는 거의 99%인데 이거를 한 기업이 사실상 가지게 됐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 지금 인수한 딜리버리 히어로 요 DH 독일 기업이죠. 갖고 있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 다 한 기업입니다. 합치면은 국내 음식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9%, 거의 100%죠. 사실상 한 업체가 우리나라 음식 배달 앱을 다 가져갔어요. 저게 통과를 될지 모르겠는데 뭐 통과가 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뭐 스타트업이 가장 비싸게 팔린 업체가 되는 거고 이게 그냥 팔린 게 아닙니다. 김봉진 이제 회장님 됐죠. 김봉진 회장 아저씨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시아 합작사를 만듭니다. 우아한 형제들 팔렸죠. 확정이 되면은 딜리버리 히어로 DH와 우아한 형제들이 합친 우아 DH 아시아라는 합작해서 글로벌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돼서 DH의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관할하겠다. 멋지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 세계 그 배달앱 전체를 거의 과점하고 있는 업체의 아시아 태평양 차장이 됩니다. 저런 큰 그림을 그리고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어떤 쿠팡같이 굉장히 저가를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들어오다가 이제는 반대로 커뮤니티의 기능과 컨텐츠의 기능을 합친 데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쪽이 더 크게 경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로 뛰어드는데 배달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이 돼서 최고 1등 업체가 독일에 팔리는 그런 그림이 됐죠.